서가 명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성호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았다시피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디파트먼트,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과라고 많이 부르는, 회사에서는 총무과 이런 과를 보통 교실로 많이 부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법의학 교실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오늘 하루도 좀 힘드셨죠? 네, 원래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8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저기 일산에 있거든요. 이제 본과 4학년한테 법의학 강의를 4시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또 해화동 저희 대학교로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면 제 연구실에 조용히 앉아서 지금 국립과학사연구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21세기 복수에서 그래서 책을 냈으니 강의를 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실 가만히 앉아서 사실 같이 하는 프로젝트는 처방한 진통제로 사망한 경우, 과다 복용해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한국 케이스를 다 모아보자 그래서 국가수랑 같이 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게 훨씬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법의학을 한다고 그러면 다들 신기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의과대학에 이제 저 서울대학교 병원에 맨 꼭대기에 교수 식당이 있습니다. 구석에. 근데 거기 가면 제가 아주 가끔씩 가면 거기 이제 다른 과 교수님들이 내과 교수님, 외과 교수님 굉장히 많죠, 교수님들이. 근데 이제 저를 보면 쿡쿡 찌릅니다. 재밌는 사건 없어? 이러면서. 유병호는 진짜 죽었어? 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때 있었던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무슨 살인사건, 무슨 사건만 하면, 미스테리한 사건이 나면 항상 저에 쿡쿡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갈 때마다 이거 무슨 얘기를 준비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드라마 CSI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사람의 신체를, 특히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룬다고 알려진 법의학자들이 뭔가 약간 괴짜 같은 일을 하고 좀 특이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여기서 좀 젊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런 탐정 만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에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시기에 또 나오면서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박신양 씨인데 국립과학사연구원에 있는 국과수 부검이에요. 법의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본을 쓰신 분이 되게 유명한 작가신데, 작가가 직접 국과수에서 이제 많이 취재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많이 협조를 한 법의관들이 자기가 이 박신양의 롤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박신양이라는 거야, 다. 근데 그때 항상 이런 드라마에서는 악역이 있죠. 악역은 여기 정광열 씨였어요. 정광열 씨는 보시면 알겠지만 법의학계 1인자고 한국대학교 법의학 교수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대학이라는 대학은 없고 아마도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가 악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거 같아요. 그래서 악역은 저보다는 훨씬 더 중후하게 생기셨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악역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드라마나 모든 걸 통해서 법의학 그러면 왠지 사건을 해결하고 굉장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문경에 갑자기 폐광산에 위에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위에서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결론은 이분은 자살이었어요. 이제 종교적 어떤 망상장애가 있던 분이었고, 이거는 이제 그런 흉내를 낸 거였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도 있고, 당시에 이분이 작성한 십자가입니다. 이게 설계도죠. 이분이 직접 해서 이게 나중에 차에서 발견되고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뭔가 타살은 아니고 자살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또 하나 또 흥미로웠던 사건이라고 할까, 조금 안타까웠던 사건이라고 할까, 이게
이분은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분이신데 여러분한테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의과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신 사진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이런 그 설정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형태로 누워서 사망을 하고 계셨어요. 이 당시 이게 왜 유명했냐면 일단은 만삭, 그 다음에 아내 살인,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피의자라고 여겨졌던 분이 유명한 의과대학 전공의, 아주 명문대 의대 전공의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거죠. 범인은 누구고 진짜 남편이 죽였나? 뭐 이런 것들이 했었는데 저희 법의학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항소심도 갔다가 다시 기각됐다가 왔다 갔다 티키타카처럼 왔다 갔다 한 사건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시 부검에서 목을 조른 형태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다른 외부 침입이 없었다. 그리고 나가고 들어온 건 오로지 당시에 남편뿐이 없었고 남편의 몸에도 의심스러운 긁힌 자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남편이 징역 20년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문에서도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욕조에 허름만 2개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표현됐는데 당시에 여기 계신 분은 제 스승님입니다. 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뭐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제가 이제 여기 나간다니까 우리 이윤성 교수님께서 그 직함을 다 얘기해라 똑바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인데 뭐 제가 이 법의학을 들어서게 한 제 스승님이신데 당시에 검찰 측 증인으로 이거는 목이 졸려 사망했고 뭐 범인이 누구냐는 판사와 검사의 몫이지만 어찌됐든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 왜냐하면 남편 쪽에서는 사망 원인이 체위성 질식사가 아니냐 이렇게 넘어지면서 임신이 됐으니까 아이 때문에 숨쉬기 어려워서 죽은 게 아니냐 처음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쪽, 즉 피의자 쪽 변호인 측 그 전문가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토론토 대학교 법의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을 한 거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판사분께서도 거의 뭐 한 10시간 가까이 조목조목 이게 진짜로 누군가의 운명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윤성 교수님을 옆에서 조금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어갖고 이 사건은 소상히 잘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법의학은 이렇게 이제 미스테리한 사건, 조금 특이한 사건 이외에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항상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이분부터 할까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신 황적준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법의관으로, 과장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검을 했더니 물을 먹은 흔적이 있고 또 목이 눌린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으려면 무슨 심장마비? 근데 이제 심장마비는 사람이 죽으면 다 심장이 마비돼요. 심장마비는 질환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심장마비 그러면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장마비라고 주장을 했었죠. 당시 경찰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물도 많이 먹었고요. 목도 눌리고 뭐 이런 고문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망 원인은 심장 관련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엄혹한 시대라 경찰 쪽에서 국가수 과장이니까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게 조금 압력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하게 전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다른 교수님께 털어놨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언론의 힘과 여러 가지 본인의 용기를 내서 이거를 사망 원인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익사와 지식사의 기전이 같이 있다라고 과감하게 부검 감정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바로 잘렸습니다. 국가수를. 근데 이분이 다행히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왜 다행이냐면 고려대학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잘렸어? 그러면 우리 대학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서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더 이제 자기 할 말을 더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면 조금 더 낫잖아요. 공무원보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쪽에 근데 이분이 이제 박종철 씨의 이런 걸 박종철 열사 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이제 이런 부검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1987이라는 영화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민주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 실제로 우리 민주화의 역사의 기폭제를 했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법의학자가 용기를 내서 밝힌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분은 아까 얘기한 그 경북대 교수님입니다. 이름이 이상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네 할 때 이상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별명을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군의관 때, 저도 군의관을 좀 특수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방부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군대를 부검하면서 끝냈어요. 전국에 있는 그 군인들이 죽으면 전 그래서 백령도에 가서도 최초로 백령도에서 부검한 의사입니다. 백령도 실제로 군사보호지역 못 가보셨죠? 거기 활주로도 있어요. 딱딱한 모래사장인데 활주로가 됩니다. 하여튼 부검 때문에 갔는데 그때 이제 지휘관이 보여주신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분도 저처럼 군의관을 그런 국방부에서 부검하는 군의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은중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아버님이 김척 장군님이라고 삼성 장군이셨던데 아들이 JSA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 사망했어요. 지금까지도 이거는 의문사로 그 공방이 매우 치열합니다. 당시에 이제 국내 법의학자들의 대부분은 자살이다. 이분도 이제 자살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육군 수사도 수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증거상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저희 서울의대 선배님 중에 이제 뉴욕 수석 검시관 법의관을 하셨던 노효수 박사님은 이건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고 의문사로 했을 때는 자주 나오는 얘기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 뭐 몇 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군내 조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군내 부조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는 여러분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근데 로맨틱가인 이병헌 씨와 이영애 씨가 나와서 송강호 씨랑 뭐 이렇게 북쪽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거짓이 아닌 게 이때 당시에 JSA를 철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북한군과 왕래가 있었다. 뭐 군기문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쓴 거죠. 박찬욱 감독이.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를 만든 것도 되고 이때 당시에 직접적인 효과는 이 국내의 이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 군대 때보다는 지금은 엄청나게 인권이 향상되고 좋아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누가 사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어떤 16세 소년이 상점에서 나오다가 그 경찰관과 시비가 붙은 다음에 총에 맞아 사망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경찰관이 키가 한 190쯤 됐어요. 몸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 16세 소년이 경찰관에 총에 맞아 죽었다니 더더군다나 경찰관은 백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소년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흑인 소년이 뭐 흑인이라고 부르는 게 굳이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 인종으로 보면 흑인 소년이 키가 193에 100kg가 넘었어요. 굉장히 덩치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얘기가 서로 달랐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는데 뭐 상점에서 나오는데 붙잡았다. 또 이 사람은 경찰관 쪽은 이 사람이 뭘 훔친 것 같아서 잠깐 보자 그랬는데 내 총을 뺏으려고 했다. 그러다 몸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근거리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부검을 했고 최초 부검을 하신 분은 이거는 근거리에서 격투 끝에 일어난 가까운 근접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가족 측이 불러온 법학자는 이 중에 몇 개는 원사일가 의심되는 것도 있다. 즉 멀리서 쏜 것도 의심이 된다. 그럼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돼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을 경찰관이 겨냥해서 쏜다는 건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게 이 경찰관을 처벌할 건가 대배심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최초 부검했던 분의 그 사안과 CCTV 결과를 종합해서 경찰관은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파가 매우 컸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검이가 이거는 원사회가 의심되는 게 있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hands up, don't shoot 해갖고 아마 흑백 갈등 때문에 미국 내 시위가 굉장히 많았던 거는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검 하나하나 또 사람이 죽고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부검의가 뭐라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아까 박종철 씨도 그랬고 또 박종철 여사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은중이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꽤나 변혁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실은 법의학자들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하고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 명 한 명 소중한 생명을 진단하고 그것들이 가끔은 이렇게 역사 속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가 명가